16번 아래의 ISLM 모형이 어느 경제의 균형 조건을 나타내 준다. IS식과 LM식이 나와 있습니다.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이다. 현재 이 경제가 Y는 1500, R은 12에 있다고 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ISLM을 갖게 놔서 정리하면 이자율은 10, 그리고 국민소득은 1600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프에서 A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경제가 Y가 1500, 이자율이 12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 빨간색 점 B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종 균형은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것일 텐데 이자율은 12에서 10으로 하락해야 되고 국민소득은 1500에서 1600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3번에서 균형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렸고요. 4번 균형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소득이 하락할 것이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생산물 시장부터 보면 생산물 시장을 나타내는 IS 곡선식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점은 수직선상으로 보면 국민소득 1500 선상에서 균형 이자율보다 더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IS식에서 이자율이 낮다는 것이니까 투자가 균형 상태의 투자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폐 시장을 알아보면 화폐 시장의 균형식 LN 곡선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가로로 한번 볼까요? 이자율이 12일 때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려면 국민소득이 1720이 돼야 되는데 지금 1500밖에 안 되고 있죠. 이것은 화폐에 대한 거래적 수요가 균형 수준보다 작다는 것이고, 그것은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16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총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번 문제는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으로 연결되는 이 그래프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량 증가 시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작다. 최초 ISLM 균형 A점에서 총수요 곡선은 AD0가 있다고 할 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에 따라서 IS1과 IS2 두 가지 경우를 그렸습니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IS 곡선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지죠. 검은색 IS 곡선보다 빨간색 IS 곡선이 더 완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왼쪽 식을 보시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고, 이것은 LN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옵니다. LN 곡선이 LM0에서 LM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총수요 측면에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큰 완만한 IS 곡선일 때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 역시 AD0에서 AD2로 더 크게 이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측 이동폭이 작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피구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피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비 함수에 자산 효과가 도입돼서 물가 하락 시 자산의 실질 잔고가 증가해서 이것이 소비를 증가시켜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 A점에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가가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다시 보시면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돼서 이것은 LN 곡선을 우측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A점에서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B점으로 가게 되는데, A점에서 B점으로 감에 따라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하락하죠. 피구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물가 하락 효과에 의해서 IS 곡선이 소비 증가에 따라서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IS0에서 IS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최종 균형은 점 C에서 형성되고, 즉
피구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3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 이것은 LN 곡선이 특정 이자율 수준에서 무한대인 경우를 의미하죠. 투기적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 우리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총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곡선은 물가와 총수요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의 관계인데, 물가를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했다고 하면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해서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LM 곡선이 수평인데 여기서 우측으로 이동해도 그대로 A점이 균형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아래에 국민소득 물가 평면에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하락해도 총수요 측면의 국민소득은 Y0로 불변이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은 수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 공급이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인데, 그래서 A점에서 물가 하락으로 실질 통화 공급이 증가해서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 하락에 따라서 총수요 측면의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 하락에 따라서 총수요 곡선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총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평면이 국민소득과 물가 평면이기 때문에 물가의 변동은 총수요 곡선 상에서의 운동을 유발하지 총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 수요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대부자금 공급은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라고 하자, 다음 중 정부저축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대부자금 시장에 관한 문제는 대부자금식을 유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폐쇄경제를 가정을 하고 국민소득 균형식을 써보고, 여기서 민간저축의 정의를 가지고 변형을 해야 되는데, 민간저축은 국민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소비를 제한 나머지를 저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얘를 국민소득 균형식에 좌변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소비 C를 제거를 해주고 우변에 있는 정부 지출을 좌변으로 넘겨주고 투자만 남겨둡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저축 더하기 T-G는 I가 되는데, T-G는 정부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더한 것을 우리는 국민저축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대부자금 공급이라고 하고, 우변의 투자를 대부자금 수요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대부자금 수요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 대부자금 공급은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보면 대부자금과 실질이자율의 평면에서 대부자금 수요는 우하향하고요, 대부자금 공급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자금 수요가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것인데, 대부자금의 공급이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인 것은, 이것은 소비의 행태 방정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를 보통 가정을 하는데,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 공급이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가 실질이자율의 함수라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이자율은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되고요. 왜냐하면 소비를 한 만큼 저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축으로 인해서 미래에 돌아올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축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죠. 그래서 민간저축은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저축 입장에서 구성 요소인 민간저축이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니까, 따라서 국민저축도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돼서 대부자금 공급이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자금 공급이 실질이자율과 관계없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부자금 공급 곡선이 실질이자율과 관계없이 수직인 모습으로 그려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정부 저축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묻고 있죠. 정부 저축이 증가하면 국민저축, 즉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부자금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부 저축 증가분만큼 우측 이동하게 되고, 그런데 대부자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실제 균형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증가폭이 정부저축 증가폭보다는 작게 됩니다. 즉 정부저축 증가분보다 국민저축 증가분이 작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죠. 2번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이것은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데 실제 균형의 이동폭을 봤을 때 정부저축은 증가했지만 최초 균형보다 최종 균형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소비의 행태 방정식에서 소비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그랬고, 그러면 소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민간저축은 감소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고요. 3번 대부자금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대부자금 수요 곡선은 어떤 이동을 가져오는 충격이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정부저축 증가분만큼 국민저축이 증가하지 못하죠. 민간저축이 소폭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번은 2번이 답이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정부저축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정부저축은 조세에서 정부지출을 뺀 것이죠. 이것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세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부 지출이 감소했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자금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Y가 생산 요소와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균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소비는 소비의 행태 방정식으로 교체를 해줬고요. 그리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정부저축이 증가하는 첫 번째 경우인 조세가 증가하는 경우를 보면 생산량 Y는 일단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도 고정을 하겠습니다.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는 감소하게 되는데 물론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한 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균형식을 봤을 때 좌변이 불변이고 우변에서 C가 감소를 했죠. 그런데 G는 불변이기 때문에 결국 균형을 맞추려면 I가 증가해야 됩니다. 즉 총수요 측면에서 소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그 감소한 수요가 투자 수요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요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소비의 행태 방정식을 보면 여기도 실질 이자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의 하락은 소비 함수에도 다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니까 소비는 증가하겠죠. 물론 증가폭은 이자율 탄력성에 따라서 변화를 하겠지만 최초에 소비가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작게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I가 증가하는 것과 합쳐서 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결과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민간저축을 보면 이것은 소득은 불변이고 조세는 증가를 했는데 여기 소비가 감소를 했죠. 그러면 조세와 소비의 증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비의 감소폭은 조세 변화에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한 만큼 감소를 하고 또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일부 증가를 하기 때문에 T의 증가폭보다는 소비의 감소폭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저축은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을 통한 설명은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져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저축 증가를 정부지출 감소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국민소득 Y는 불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세가 불변이죠. 정부지출이 감소를 하면 이 국민소득 균형식에서 정부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니까 이 수요가 투자 수요나 소비 수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은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구축되는 구축 효과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을 해서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민간 저축의 방향을 살펴보면 민간 저축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인데 정부 지출 감소의 경우에는 Y도 불변, T도 불변인 상황에서 소비만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빼는 것이 증가되니까 민간 저축은 감소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도 정부 저축 증가하는 경우, 즉 조세가 증가하는 경우와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로 두 개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19번 실물 경기 변동 이론 RBC죠. R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번은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내용 중 세고전 학파 계열인 RBC에 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 이론은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각 학파별 설명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된 보험계리사 문제를 링크를 소개해 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문제의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 RBC는 키들랜드와 프레스캇 교수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경기 변동의 원인은 총 공급 충격, 기술 충격으로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BC는 경기 변동의 파급 경로, 전파 기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를 가정을 하고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과 소비의 기간 간 대체 원리에 의해서 경기 변동의 파급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변동을 보는 관점인데 고전학파 계열답게 경기 변동 현상을 균형 상태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기 변동을 보는 관점에서 경제 변수들의 변동이 일어난 것을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세 자체가 변화한다고 봤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노동 공급의 기간 간 대체를 인정하고 있죠. 2번 경기 후퇴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주체들 사이의 조정 실패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것은 세 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 실패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문 경제 주체들 사이에 경제 행위를 서로 조정하는 데 실패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이것에 의해서 시장 가격의 경직성이 초래돼서 경기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3번 생산량 변동이 통화 공급의 변동을 일으키므로 통화 공급은 내생적이라고 본다. RBC는 경기 변동의 원인을 기술 충격으로 봤기 때문에 기술 충격이 바로 생산량 변동이죠. 이것이 통화 공급의 변동, 즉 실물적 충격이 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므로 통화의 공급은 내생적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4번 사회 후생을 높이기 위해 경기 변동을 억제하려는 정책 당국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경기 변동을 균형 상태로 봤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19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리카도의 대등정리 R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의 규모가 일정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경우와 부채, 국채 발행이죠. 이것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과가 동등하다는 정리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가정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리카도 대등정리는 첫 번째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은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제로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를 가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산 제약 하에서 정부의 지출 수준이 일정함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제약과 소비자 예산 제약이 나와 있는데, 정부 예산 제약을 보면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죠. 이렇게 되면 만약 정부가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다가 부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바꿨을 경우에, 그러면 1기의 조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리게 되는데, 이 리카도 대등정의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정부의 예산 제약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1기에 조세를 감소시키고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에 재원을 마련했을 때 1기의 조세 감소가 2기의 조세 증가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늘려서 2기의 조세 증가에 대비하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 가정이 깨지는 경우죠. 이 2번 가정이 깨지는 경우인데, 만약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0이 아니라 플러스일 경우에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1기의 조세를 감소시켜주는 게 2기의 증액으로 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1기보다 2기에 인구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세 부담이 1기에 삭감된 부분보다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를 늘릴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리카도 대등정리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것은 1번 가정이 깨지는 경우죠.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이 깨지면 차입제약에 걸리는 소비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절대소득 가설의 결론처럼 소비자가 가처분 소득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3번, 민간이 보유한 국공채를 민간 부문의 순자산으로 본다. 정부가 1기 조세를 줄여서 소비자는 1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제약을 보고 2기의 조세가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증가된 가처분 소득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2기의 조세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게 되고, 그 저축된 돈으로 정부의 국공채를 사게 되는데, 민간 입장에서는 국공채의 원리금이 2기의 조세 부담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민간은 자신이 매입한 국공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4번,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 가설보다는 미래 전망적 소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가정 3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예산 제약을 보고 소비자는 미래의 조세 증액을 예측하기 때문에 1기의 저축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20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